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이 많이 덥다, 그죠? 오늘도 굉장히 날이 덥네요. 아마 여러분 등구 계약하면 바로 하복을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미리 하복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교과서 16쪽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과서 없는 학생은 챙겨서 같이 보면서 화면과 같이 보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중한 우리 영토에 대해서, 특히 독도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1학년 때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1번, 독도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독도는 얘들아 언제 만들어졌을까? 신생대에 만들어진 섬입니다. 그래서 대략 시기는 약 460에서 250만 년 전, 요때가 신생대에 해당하거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섬이죠. 신생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신생대잖아, 그치? 해저에서 용암이 분출로 형성된 화산섬이죠. 그래서 울릉도나 제주도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독도가. 그래서 독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교과서 16쪽에 잘 나와있네, 거기 사진이. 섬이 두 개로 이루어졌잖아, 그치? 그래서 동도와 서도의 두 개의 큰 섬과 그 외에 조그만 섬들이 여러 개 많아요. 89개 부속도서 이렇게 되어 있지. 기후. 독도의 기후는 해양성 기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양성 기후라는 것은 이제 반대되는 말이 이제 대륙성 기후인데 해양성 기후, 해양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 위도의 내륙 지역보다 따뜻해. 겨울이 따뜻해. 그리고 연교차가 작지. 해양성 기후? 해양성 기후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연교차가 작아. 이게 특징이죠. 연교차가 작다는 말은 겨울이 기온이 내륙보다 높고 여름이 기온이 내륙보다 낮겠지. 그래야 연교차가 작잖아, 그지? 그런 특성을 이제 해양성 기후라고 합니다. 독도가 이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동위도 같은 위도대에 있는 내륙에 있는 지역보다 겨울이 따뜻하다는 거야, 그지? 자, 독도 영유권의 지리적 근거. 자,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지리적인 또는 역사적인 또는 국제법적인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로부터 울릉도의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해왔고 팔도, 총도, 아국, 총도, 삼국, 접양지도 등의 우리의 영토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서 17쪽에 보면 고지도 속에서 독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 7번에 보면은 팔도 청도가 있죠. 그래서 신증, 동국, 여지, 성남에 수록된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가 표현되어 있다. 거기 오른쪽에 보이지, 그지? 그 다음 삼국 접양지도라고 이제 18세기에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인데, 동해에 위치한 섬을 우리나라의 섬, 조선의 것으로 이렇게 그려놨다는 거지. 이런 명백한 지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고지도와 고문서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예로부터 기록이 다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던 삼국사기나 세종실록 지리지 또는 만기요람, 그다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그런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자료에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16쪽에 보면은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자, 이어서 교과서 18쪽, 19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국토 인식의 변화. 자, 먼저 19쪽에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우리 국토를 인식했는가, 전통적인 국토 인식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상이 풍수지리라는 겁니다. 여기 풍수지리라고 나와 있죠. 우리 조상님들은 국토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을 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국토 인식을 체계화한 사상이 바로 풍수지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풍수지리 사상은 뭐냐면 교과서 같이 19쪽에 보면은 자, 산줄기와 물줄기의 흐름에 따라서 땅속의 기운이 모이거나 흩어진다고 보는 사상으로 근원적인 힘인 기가 모이는 명당에서는 그 기운을 받아서 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풍수지리 사상에 의해서 명당을 정해, 그래서 그 명당의 도읍지를 선정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사대부들, 개인의 주거지, 이런 것도 명당에 다 이 풍수지리 체계를 따라서 명당에 입지를 시키는 거지. 또는 뭐 몇 자리 이런 것들, 우리 조상님들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 살다 보니 어떤 동족촌의 형성과, 그 다음에 배산임수 칠학에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풍수지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19쪽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풍수지리에서의 명당 해가지고 장풍득수에 유리한 이 명당 자리가 딱 나와 있지. 산을 등지고 앞에는 물이 있고 배산임수 지역 이런 게 다 풍수지리 체계에 영향을 받은 거지. 특히 이제 이 풍수지리 사상에 보면은 어떻게 완벽한 땅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완벽한 명당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족한 곳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족한 곳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비보라고 해. 비보. 여기 나와 있지. 자, 땅의 기운을 보충하거나 보수하는. 왜 보충하거나 보수하냐면 부족해서 그래. 부족해서 더욱 완벽하게 하려고 뭔가를 설치하거나 뭔가를 이제 채워 넣는 거야. 그런 거를 이제 비보 풍수라고 합니다. 비보.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자, 비보라는 것은 뭐냐면 부족한 것을 보충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거기 교과서에 보면은, 자, 오른쪽에 비보 사상 이렇게 보세요. 자, 땅의 기운을 보충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비보라고 하는데 서울의 관악산에, 자, 관악산이 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강한 불의 기운을 막기 위해서 회태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 세웠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막아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비보사상이라고 하는 거야. 또는 거기 제일 밑에 보면은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 비보풍수 대표적인 예로 경상남도 하동이라는 곳에 가면은 송림 여기 소나무들은 특정 방향이 허하대. 이게 풍수지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허한 것을 막기 위해서 조성된 숲 이걸 이제 비보숲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뭔가 풍수지리적으로 뭔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을 보충해주거나 보수해주는 것을 비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20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조상님들이 특히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우리 국토를 인식했는가를 고지도와 고문헌 이 고지도와 고문헌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어서 이게 성격이 대비되거든. 그래서 전기는 어떻고 후기는 어떻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첫 번째 이제 고지도라는 것은 오래된 지도, 옛날 지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 조선 전기는 있잖아. 국가에서 통치 목적으로 지도를 만들었어. 자, 조선을 새로 세웠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뭔가 나라를 통치할 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국가 주도적으로 지도를 제작한 거지. 강력한 힘이 필요하잖아, 그지? 새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회의 팔도지도, 그다음 정척 양성지 동국지도, 조선 방역지도. 그래서 요 밑에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20쪽에 보면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지도 제일 밑에 보면 자료 1번에 조선 방역지도나 동국대지도 이런 지도가 나와 있죠, 그죠? 그 외에도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지도가 있어. 이거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세계 지도입니다. 요거는 어디 있냐면 교과서 18쪽에 나와 있어.
18쪽에 보면 거기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야. 굉장히 지도를 보면 가운데 있는 큰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디귿이라고 되어 있는 나라. 이게 중국이란 말이야, 중국. 굉장히 중국 중심적인 세계 지도라는 걸 볼 수가 있지. 우리 조선 전기에는 이제 성리학적 사상이 아무래도 받침이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성리학적 사고관이 반영된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중화사상이라고 그래. 중국 중심의 사상을 중화사상이라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지. 리얼에 보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는 거라. 이런 걸 소중화라. 우리는 중국 다음으로 작은 중국이다. 소중화 사상. 이런 어떤 사상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또 세계 지도 중에 천하도라는 것도 있어. 교과서 20쪽에 보면은 왼쪽 위에 보면은 천하도는 또 마찬가지로 가운데 이 글자가 잘 안 보이겠지만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중국 이렇게 적혀 있거든.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모습이랑은 많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런 걸 되게 관념적인 지도라 그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즉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세계 지도라는 거지. 자, 그리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서 조선 후기에는 우리가 성리학보다는 아무래도 실학 사상이 조선 시대를 지배했거든. 그리고 이제 사찬, 이때는 이제 국가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각자 필요에 의해서 민간에서 제작되었고 좀 더 과학적이며 좀 더 정교화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지도가 정상기의 동국지도, 그리고 매우 유명한 지도 중에 김정호 선생님의 대동여지도, 이런 게 바로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이런 지도라는 거지. 그래서 대동여지도도 왜 김정호 선생님이 개인이 만든 거잖아.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고지도 같은 경우 이렇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이렇게 성격이 나눠진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고문헌. 여기서 고문헌이라는 건 이제 지리서를 말하는 거, 책. 지리 관련된 책, 지리서. 아까는 지도고, 이건 책, 지리서를 통해서 본 조선 전후기로 나누어서 조상님들의 국토 인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지방의 지리 정보를 국가 경영과 지방 통치를 위한 목적으로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서 관주도로 국가 주도로 만든 관찬 지리지가 대부분이었어. 대표적인 게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 그다음 신증, 동국 여지승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들을 보면 전국 각 지역의 사회, 경제, 행정, 군사 등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통치 목적으로 제작한 거야. 자, 근데 조선 후기 아까 말했듯이 실학사상이 이제 퍼지면서 국토가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걸 이제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많은 사찬 지리지, 민간에서 이런 많은 지리책들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신경준의 도로고, 그 다음에 정약용의 아방강력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이중환 선생님의 택리지, 이런 책들이 있지. 이 택리지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택리지는 이제 가거지의 조건을 살펴본 거지. 어디가 살만한가. 그래서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이 네 가지 조건을 들어가지고 어디가 가장 살기 좋은 땅인가 이런 걸 적은 책이야. 그래서 이런 게 다 조선 후기에 나온 책들입니다. 자, 21쪽에 보면 자료 2번 대동여지도에서 조금 살펴봅시다. 자, 이 대동여지도는 우리 조선 후기 아까 말했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지도인데 김정호 선생님이 만들었죠. 자, 청구도라는 것을 토대로 조선 후기의 과학적 성과를 집대성하여 만든 지도이다. 축적은 1대 16만이고 조선시대 통틀어서 가장 축척이 크고 자세하게 묘사된 지도에 해당한다. 또한 지도표, 자 여기 지도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건 지도고, 대동여지도고. 이 지도표를 활용하여서 각종 지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도로의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 이거 중요합니다. 도로의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서 대략적인 거리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자, 이제 보면 대동여지도를 좀 자세히 보면 여기 점들이 있지. 요게 방점이야, 방점. 이렇게 방점을 찍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심리라는 거지. 심리면 지금 몇 킬로야? 한 4km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4km야 해서 대동여지도는 대략적인 거리를 알 수 있게 했어.
그리고 이제 고도, 이게 산이잖아 지금. 산의 고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 지금처럼 뭐 760m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산의 크기를 이제 회화적으로 그려가지고 비교는 할 수가 있어요. 이 산이 이 산보다 크구나.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쌍선이 있지. 쌍선, 선 두 개 쌍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단선이 있지, 그지? 이게 하천이야, 하천. 근데 이게 이 쌍선은 수운이 가능한 하천. 배가 들락날락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하천이고, 이 단선은 수운이 불가능해. 배가 할 수 없다는 거지. 대동여지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동여지도는 대표적인 목판본이지, 그지? 그래서 대중적으로 널리 지도를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찍어서 그냥 배부하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이제 지도라는 것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된 거지. 아주 혁명적인 거지. 그 전까지 그렸단 말이야. 그리면 한 장, 두 장 이렇게밖에 못 만들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게 정보, 이게 힘이 되었는데 지도를 가진다는 건 이제 권력층의 어떤 전유물이었는데, 이 대동여지 김정호가 목판본을 만듦으로써 지도를 대중적으로 보급시켜버린 거지. 그래서 너희 그 영화도 있잖아. 김정호 대동여지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정보가 힘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분첩, 대동여지도의 특징 중에 분첩 절첩식이다. 분첩 절첩식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분첩 절첩식이다. 대동여지도 이렇게 만들었어. 실제로는 엄청 커. 가로가 3.8m, 세로가 6.7m거든. 근데 이렇게 큰 거를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 휴대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휴대와 열람이 편하도록 다 잘랐어. 이렇게 잘라가지고 병풍처럼 따라락 이렇게 접을 수 있게 해서 책으로 탁 들고 다닐 수 있게 탁탁탁 쪼개놓은 거야. 1책, 2책, 3책, 4책 이렇게 해가지고 22책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런 걸 이제 분첩 절첩식이다. 이렇게 휴대가 편하다. 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지도표라는 게 있는데 보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지도표라는 걸 만들었어. 여기 보면 지도표 있잖아, 그지? 여기 보면은 뭐 영아, 읍치, 성지, 진보, 역참, 창고, 목소, 봉수 등등등등 많은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3개 정도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읍치. 읍치라는 건 어떤 행정의 중심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읍치. 읍치, 유성, 무성 이렇게 있잖아. 이거는 이제 그 성이 있고 없고, 읍성이 있고 없고 유성, 무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참. 여기 보면 역참 있잖아요. 역참 표시. 그래서 역참이라는 것은 어떤 교통의 요충지를 역참이라고 하는 거야. 말도 쉬어가고 뭐 사람도 쉬어가고 이런 것을 역참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봉수라는 게 있어. 봉수. 여기 보면 어딨노? 여기 있는 봉수. 요 표시. 그래서 봉수라는 것은 어떤 군사, 통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불을 피우는 거잖아요. 봉수대에. 그래서 요 3개 정도가 시험에 잘 나오고 대동여지도에서 중요한 지도표에 있는 정보들입니다. 자,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요런 원래 이게 이거고 이게 한글로 바꾼 거지, 그지? 그래서 지도표 이렇게 되어 있잖아, 한자로. 그래서 뭐 읍치, 뭐 역참, 봉수 뭐 이런 표시들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도로에서 심리마다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거 보이죠? 거리 표시를 했고, 그다음 이렇게 큰 지도야. 그래서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접어서 다닌다는 거지. 이걸 이제 분첩, 절첩식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 제주도, 대동여지도로 표현한 제주도의 모습입니다. 여기 바닷가겠지, 그지? 자, 그리고 교과서 21쪽 계속 조선 전후기 지리지, 고문서, 고문헌, 지리지를 비교해 보겠다. 그래서 요게 조선 전기의 특징이고 요게 조선 후기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게 아까 봤던 대표적인 조선 전기의 지리지인 신정동국
여지승남이란 책을 보면 전국 각 지역의 연협, 풍속, 자연 등을 백과사전식, 요게 바로 중요한 말입니다.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했다. 백과사전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치연역은 뭐고, 풍속은 뭐고, 형승은 뭐고, 토사는 뭐고, 요렇게 서술한 방식을 백과사전식이라 그래. 이게 조선 전기의 특징이야. 그래서 각 지방의 생산물이 자세히 기록되어서 당시 산업의 발달을 고찰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그러니까 항목을 나열하는 거지. 조선 전기 지리사 특징은 백과사전식인데, 이 백과사전식이라는 건 이렇게 항목을 나열하는 거야. 그에 반해서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주제접근식이라고 볼 수 있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책인 택리지, 이중원 선생님이 저술한 택리지라는 책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글로 적는 거야. 이렇게 원주는 감사가 다스리던 곳인데, 원주 알죠? 강원도. 서쪽으로는 250리 거리에 한양이 있다, 서울이 있다는 거지, 그지? 동쪽으로는 고기와 산기슭이 이어졌고, 이게 태백산맥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두매에 가깝기 때문에 난리가 나도 숨어 피하기 쉽다. 서울과 가까워서 세상이 평안하면 벼슬길에 나아가기 쉽기 때문에 한양의 사대부들이 이곳에 살기를 즐긴다. 예전부터 이제 조선시대부터 서울에 있는 사대부들은 원주에서 살았나봐. 지금도 거의 원주는 수도권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책을 택리지, 이중원의 택리지라고 하고, 택리지는 총론, 3인 총론, 팔독 총론, 복고 총론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팔도 총론은 각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게 바로 택리지의 팔도 총론 원주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한 그 가거지, 인간이 살만한 곳이 어디인가, 이거는 복고 총론에 나와 있어. 복고 총론. 그래서 이 택리지의 복고 총론에 보면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이 네 가지 조건을 들면서 여기는 이게 다 좋아. 그래서 살만한 곳이야. 또 여기는 지리는 좋은데 생리가 안 좋아. 그래서 인간이 먹고 살기 불리한 곳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적어놓은 책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이거는 그 책의 제21쪽에 탐구활동 거기에 적어도 돼요. 우리 다 칸에 똑같이 적으면 돼. 자, 조선 전기의 지도의 특징은 뭐냐면 국가 통치를 위한 행정적, 군사적 목적이 강했어. 관찬 주도로 만들어진. 그리고 조선 전기 지리지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국가 통치를 목적으로 만드는 거지. 근데 조선 후기에는 이게 아니고 실학의 영향으로 뭔가 과학적이고 정교한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국토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사찬지리지,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거지. 요거 조선 전기와 후기의 비교, 요거 적어두세요. 교과서 21쪽에. 자, 다음으로 교과서 22쪽입니다. 국토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해서 3단계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1단계 전통적 국토인식. 자, 교과서 22쪽에 보면 자, 일제강점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님들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국토를 신성하게 여기고, 그 풍소지리 사상처럼. 하지만 이제 일제시대 들어오면서 일제에 의해서 어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국토인식 우리가 강요당했어요. 자, 그래서 전통적 국토인식, 부정적, 소극적 국토인식,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광복 이후에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로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적극적인 국토인식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과 도시 과밀화, 지역 불균형, 환경 문제 등의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화를 추구하는 생태지향적 국토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쪽의 왼쪽에 보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예요. 환경결정론은 자연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생활 양식이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고,
가능론은 반대로 인간이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문화결정론은 문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고, 생태학적 관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간과 자연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내용은 23쪽에 나와 있는 습지라는 것이에요. 습지. 그래서 습지라는 것은 육지와 호소는 이제 호수를 말하는 거야. 육지와 호수의 중간 단계를 이제 습지. 그러니까 육지도 아니고 뭐 물도 아니고 질퍽질퍽한 그런 것을 습지라고 하는데, 생물종이 매우 다양해서 생태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곳이지. 그래서 이 습지라는 것은 갯벌에서도 나타나고 봄나무에서도 나타나고 사구에서 나타나고 산 정상에서도 나타나. 그래서 이런 습지를 보호하자라고 만들어진 협약이 람사르 협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람사르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대표적인 습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습지가 엄청 많지, 그지? 이 중에 너희가 알만한 게 이제 보면은 순천만, 갯벌, 이런 거 이제 연안 습지라 그래. 갯벌, 바닷가에 있는 거. 또는 뭐 우포늪, 여기 창녕에 있는, 경남 창녕에 있는 우포늪, 이런 건 내륙 습지라고 합니다. 땅 가운데 있는 거 내륙 습지. 뭐 이런 게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생태 관광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여기는 사진에 나와 있는 곳은 강원도 인제, 여기 있죠. 인제에 있는 대암산에 있는 산 정상에 있는 용늪이라는 곳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끝!